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을 했지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에서 대략 10.9%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불복 투쟁을 선언한 소상공인과 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적 인상률은 크지 않다는 노동계의 대립으로 후폭풍이 거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립대학교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은 김성환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을 했지요.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예. 그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후폭풍이 더 거세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은데 먼저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최근 계속 두 자릿수 인상이 이어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우리는 안 지키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 보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뭐 결정되고 나면은 뭐 어느 정도 따라준다랄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이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4인 미만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16.4% 그다음에 다시 또 10.9%. 그래서 2년 연속 합치면 대략 30% 정도인데 물가 상승률이 1년에 한 1.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값은 1.5% 근처에서 오르는데 임금이 2년 연속 합쳐서 30% 올라버리니까 이제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받는 사람은 좋은데. 그래서 그로 인한 이제 다양한 그런 그 반발들 그리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최저임금은 매년 올릴 때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조용히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더욱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우리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뭐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뭐 대기업 부담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최근 2년 사이에 그러면은 그만큼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오른다거나 이익이 올랐는가, 한국 경제가 내수가 활성화돼서 그만큼 호주머니가 두둑해졌는가.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금 부담이 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고정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임금 부담이 좀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연 2년 동안 한 30%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다. 이런 속도 조절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은 한쪽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냥 계속 물이 퐁퐁퐁 샘솟을 정도로 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른 한쪽은 샘이 말랐어요. 물이 쫄쫄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제 분배 구조를 보면 한 90% 정도는 지금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 90%를 만들고 물이 마른 곳이 바로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쪽에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은 이쪽에 다 말라가는 우물에 샘에다가 물을 더 갖다가 넣어줄 수 있는 물을 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댐을 막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위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조치들을 동시에 같이 취하든가 아니면 지금 대한상임회장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할 거라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영세상공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 말고 정부가 직접 배분을 하는 형태로 가던가 이렇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을 동시에 찾으면서 같이 해법들을 내놓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너무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 가 있었고 정부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최저임금을 먼저 올리기 시작하니까 서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좀 비명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라고 제기하시는 분들은 전적으로 90%의 약자들, 또 다른 약자들에게
이 30% 넘는 부담을 떠넘긴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소득주도 성장이 더 맞으려면 기본소득과 같이 아예 정부에서 좀 지금 현재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왜 우리들한테 이걸 부담을 넘기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힘든다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만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혁신 성장도 있고 뭐 동반 성장, 뭐 이렇게 얘기하고 포용 성장, 포용적 뭐 성장이다 이런 표현도 사실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 3가지 축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한쪽에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면.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앞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파이도 키우겠습니다. 과감하게 혁신 성장할 수 있는데 투자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서 다시 선순환해서 자영업자들한테 편의점의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만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노동자들도 지금 우리는 정말 양쪽으로도 피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아우성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상률을 갖다 따져보면 10.9%가 아니다. 뭐 봐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곡간을 여는 것처럼 해놓고 뒤통수를 쳐가지고 뒤를 갖다가 막아버렸다. 그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가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산입범위 확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주는 돈만 집어넣어라 최저임금에다가. 그래서 이제 3개월마다 준 거는 원래 안 넣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넣고서 하다 보니까 또 주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5일 일하면 또 하루분을 또 플러스 알파로 줍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이제 현재 174만 원 정도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너무 많아지니까 상여금의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25% 이상분. 25%가 대략 한 43만 원쯤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43만 원까지는 안 넣고 최저임금에 43만 이상 되는 것만 넣고 그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7% 이상 되는 분만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대충 적용이 안 되는 수준이 한 220만 원 정도는 이제 산입 범위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 상여금을 주게 되면 이제 집어넣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이제 상여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복리후생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그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이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약간 생각보다 10.9는 아니다. 뭐 한 3이다. 뭐 4다. 이런 이제 그 지적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임금대로 하라면 이제 점주보다 그 근로자가 더 많이 받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편의점 업계가 굉장히 크게 좀 난색을 표명하는 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1억씩 빚을 내다가 차렸는데 그래도 내가 차지하는 몫이 근로자보다는 조금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제 올라간 임금 다 주면 자기가 가져가는 게 이제 급여보다도 작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장사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뭐 노동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는 교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그런 주장들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걱정을 하셨지만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 그러면 뭐 알바가 나보다 돈 더 많이 받는데 알바를 차라리 안 쓰고 말지 뭐 이러면서 일자리를 줄인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 그거에부터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요. 최근에 뭐 일부 언론들이 그러죠. 최저임금 때문에 한국 경제가 금방 망하는 것처럼 한국 경제 위기가 최저임금 때문에 온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지만 약자와 약자가 다투는 모습은 참 가슴 아프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요. 안도현 시인의 뭐 시도 인용을 하면서 지금 편의점 업계를 보면은요 구조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편의점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아요. 일본보다 1.5에서 한 2배 정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편의점 왕국인 일본보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편의점 업계, 그러니까 본사 측에서 그동안에 편의점을 무분별하게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전 정권에서 250m 제한도 폐지를 시켰잖아요, 사실상. 그게 첫 번째로 있고요. 둘째로는 우리 사회에서 회사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예전에 사오정이라고 표현도 하고 명예퇴직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자영업으로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최근 4년 동안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늘어났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OECD에서 순위를 따지면 뭐 4위라고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는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은 많아지고 편의점 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점포를 막 출점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몫을 다 나눠가지고 갖는 서로 공평하게 가난해지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이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는 데 있어서 편의점 본사, 가맹점 본사는 그럼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통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지금 같이 논의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편의점 그 점주분들도 그렇게 협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같이 해법은 고민해야 되고 그 편의점 문제는 편의점 문제대로 풀고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많이 솟는 데서 내보내거나 이런 것들 동시에 같이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편의점 문제에 너무 국한시키면 좀 그렇겠지만 계약을 할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연동해서 로열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해서 연동을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애초에 파이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뭐 편의점을 늘리면 늘릴수록 본사는 더 이득 보는 구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일본 편의점 업계하고 국내 편의점 업계하고 비교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전체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30% 정도를 먼저 본사 가맹점에서 떼가는 거잖아요. 본사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임대료 다 떼고 나면 그 나머지 남은 그 매출에 따르는 이익 가지고 아르바이트생 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가맹 점주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에 고용돼 있는 고용 점주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회사 본사와 밀접하게 수익이 연동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본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텐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 편의점 업계는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현재 그 뭐 소상공인연합회와 또 편의점 업계가 최저임금 인상돼서 고용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환경과의 관계가 뭐 데이터나 이런 걸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제 오늘 나왔죠. 부담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75%가 부담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설문조사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는 그 자동 주문기 생산 업체가 지금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미리 일본식으로 가게 밖에서 주문을 하고 들어오는 그러면 이제 주문 받는 사람을 줄일 수가 있죠. 기계 한 대당 한 1명 반 정도 역할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월 그 임대료가 한 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서 차라리 그 기계를 임대하는 게 싸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고용 환경에 있어서 좀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원래 힘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원래 힘들었는데 거기에 최저임금이 들어오면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는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좀 조치를 하면서 원래 힘들었던 부분도 이제 같이 또 고쳐주는 이 투 트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했더니 힘들다. 그러니까 너 원래 힘들었던 부분부터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 논의가 좀 섞이는 것이 아니냐. 물론 섞이는 것이긴 한데 그런 거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전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 사이의 계약에는 전혀 불공정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하기 전부터 고쳤어야죠. 그렇죠. 그거는 ABC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있었으면 ABC를 고쳤어야 되는데 ABC를 안 고친 채 그냥 가다가 D가 딱 들어오면서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D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 또 ABC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헷갈리니까 D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ABC 얘기를 해야지 D하고 ABC들 다 섞어버리면 이제 한마디로 편의점 구조조정 방안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ABC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D는
최저임금이다라는 걸 좀 범주를 이렇게 나눠서 논의를 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을과 을끼리의 싸움은 굉장히 그 뭐랄까 부정적인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그 대통령도 대통령께서도 자신의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정부 위원들까지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지금 발목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더 못하게.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는 그런 선택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도 확실히 올려놓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ABC를 갖다 손보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딜을 갖다 그러면 확실하게 유보를 시켜놓고 ABC 먼저 손보고 나서 딜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도저도 하는 눈치 보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그러니까 절벽에서 이러고 간당간당하고 있는 사람은 손 요렇게만 찌르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 그 손을 이렇게 밀어버린 그게 바로 최저임금을 확 그냥 10% 이상 올려버린 조치가 마치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밀어 떨어진 것처럼 만들게 돼버린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뭐 동결하거나 그렇게 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6.4%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부분은 합쳐서 잘 한번 조정해가면서 편의점 업계별로 또 업계별로 혹시 이상한 건 없는가를 잘 보면서 차등적인 걸 했다든가 하면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일까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멋있게 밀어붙였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그 정권에 누를 끼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러니까 면에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대중적으로 막 뭐가 터져 나오면 그것부터 고치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 이렇게 누더기가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하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좀 전략적으로 좀 미스를 좀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아무리 봐도 너무 멋있게 보이려다가 지금 이제 이런 반발을 초래하면서 지금 지지율이 막 하락하고 있고 동네에 막 미장원 아주머니가 막 지금 정권을 비판한다는 뭐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이상한 그래서 이게 사과가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정부가 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책 발표를 했는데 지원책은 좀 만족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 장려금을 늘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찾고 또 한편으로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뭔가 이른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갑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도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이런 경제 문제를 접근할 때는 저는 설득의 기술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득의 기술?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유한한 자원을 갖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 그렇죠.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항상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는 사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효율적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서 한쪽은 고통스러움을 항상 당할 수도 있고 다른 한쪽은 또 그거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느 한쪽이든 사실은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한테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이곳이니까 먼저 어려운 것부터 해결을 합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설득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설득의 기술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지금 최저임금을 건드릴 때 이건 뭐 이제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지금 한국 경제가 이 위기에 빠진 상황이 사실은 단순히 분배 구조 하나에서만 비롯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의 갑질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수출 환경 자체도 나빠지고 반도체 불황이 다시 올 수 있는 조짐도 있고 자동차 조선도 지금 업황이 안 좋고 유가 문제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같이 풀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국민들한테 내세우고 또 설득하면서 공개하고 해결책들을 같이 찾아 나갔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관한 부분들이 별로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맨날 일자리 걱정은 많이 하지만 일자리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뭐 혁신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게 너무 무모하고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얘기했을 때도 정부에서 경기 부흥
경제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겠다 이렇게 하지만 찔끔찔끔 붓다가 결국 돈은 다 쓰고 아무것도 경제가 못 살았거든요. 부으려면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사람들이 확 체감할 정도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비전 하나 내서 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지금 얽히면서 실타래 하나를 쭉 뽑았는데 그게 최저임금밖에 안 뽑았고 나머지 여러 개 실타래를 동시에 풀어야 되는데 안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것 중에 또 카드 수수료라든가 뭐 상가 임대료의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대책들은 발표됐는데 실현 가능성들이 좀 있나요? 지금 현재 법들은 국회에 그냥 막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통과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그런 이런 뭐 일종의 대책들 이게 의미가 있는 대책들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BC에서 지금 D가 나왔으니까 거의 고통스러워하는데 ABC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 내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영세 상공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얘기고요. 뭐 이른바 이제 의뢰 입장에서 의뢰 눈물을 좀 닦아주는 얘기 예. 내용일 거예요.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예. 국회가 이제 나서야죠, 사실은.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심판받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인데 정부는 좀 더 거시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거시적인 그림이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들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입니까? 예. 국민의힘으로 촛불도 들고 대통령도 바꿨던 국민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득하고 뭔가 그림만 보여줬어도 예. 지금과 같이 대통령 지지율이 막 추락하는 현상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상공인협회에서 강력하게 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업종별 차등화를 하자. 예. 그래서 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등화한다든가 이렇게 하자. 예.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 이제 그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 예. 연령별로 하는 데도 있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또 해서 예. 일본에 보니까 최저임금 그 숫자가 230개쯤 돼요. 예. 예, 분야별로 다 다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못해도 이 소상공인협회 회장님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4인 미만 서비스업 그리고 9인 미만 9인 이하 제조업 이렇게 해서 좀 서비스업 제조업 이렇게 하면 업종별 차등화는 우리나라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업종의 개념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차등화된 숫자를 좀 만들지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좀 우리 숨통 좀 터다오라는 어떤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와닿고 절규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는데 예. 뭐 여태까지 한 일이 없다고는 하고 통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통계가 부족한 지 10년 됐다고 그럽니다. 예. 10년 동안 계속 통계 부족으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또 숙제를 안 한 거죠, 사실은. 일각에서는 그렇게 업종별 차등화를 하면 특별한 업종이 마치 그 안 좋은 그런 업으로 최저임금을 상징하는 업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더 심할 거라는 주장들도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노동자도 계급으로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을 내에서도 매기느냐, 계급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세분화할 때 어디까지 그러면 세분화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4인 미만 사업장 중에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는 4인 미만이지만 엄청나게 돈을 버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제재인 거 상관이 없죠. 네. 근데 그 뭐라 그럴까요?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일하는 분들은 네. 사실 사실 빈곤선에 걸쳐 있는 분들이 상당수예요. 예. 청년들도 빈곤선에 사실은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 도시로 말하면 한 달 1인 생활비, 평균 생활비로 따지면 190만 원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193만 원 정도 되는 맞습니다. 것을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방도 구하고 뭐 먹을 거 해결하고 이것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최저임금까지 차등화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이런 반발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발라는 점주가 이제 100만 원밖에 못 벌면 얘기가 다른 거죠. 점주가 이제 빈곤층이 되니까 제발 좀 점주하고는 좀 맞춰다오 이런 얘기니까 뭐 그분들 하는 얘기 저도 생계비 다 알고 다 이해가 갑니다만 예. 점주와의 관계는 좀 한번 풀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좀 그런 그래서 이제 들어요. 구조를 바꾸는 그렇죠. 구조조정의 문제가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것 구조조정 같아요. 얘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금 이의제기를 받겠다는
어떻게 보면 특단의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나 경총도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하고, 근데 이런 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그 추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런 제가 결정들은? 기억하기로는 재심의를 받아준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늘 사실은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결정이 되고 사용자 측하고 예. 공익위원회 결정을 해왔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도 빠지고 노조위원 측도 사실은 절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금 공익위원하고 공익위원회는 거의 결정을 한 거죠. 네, 추천위원만 참석을 해서 지금 의결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양쪽 다 불만이 터지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의 제기를 받아주면 노조 쪽에서 지금 가만히 안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기본 취지는 노사정 합의를 한다고 하는 취지예요. 그렇죠. 원래 취지는. 예. 그럼 그 안에서 최대한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합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필요한데요. 예. 근데 최저임금위원회 하나만 가지고 제도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맞습니다. 작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과연 이런 사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또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섞여 있지만은 저는 이제 이번에 좀 대승적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사과까지 하신 입장에서는 재심의도 좀 받아주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과정 속에서 그 불만들을 녹여내는 거죠. 줄이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불만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까 평론가께서도 사회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바로 그런 입장을 전제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그 불만들을 줄여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산입범위부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통계도 좀 얘기해보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얘기하면서 그 불만들을 전부 수집한 다음에 하나씩 좀 해결해주는 그 불만 해소와 갈등 해소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비록 다 해결은 안 돼도. 그게 그래서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다. 그렇죠. 공론화 과정을 조금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승적 차원에서의 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 저는 그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길 바라는 진짜 바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니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재벌 개혁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제대로 안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둔 상태에서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을 대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현실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쪽에 더 가깝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수술이 필요한데 지금 보약 먹고 보양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수술을 하던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가는 거 아닐까. 그럼 수술을 해야 될 환자를 수술을 안 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이전 정부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는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환부는 도려내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할 텐데 과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